토지서평 제11입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이란 걸 별로 모르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지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듯 평생을 고통만 겪다가 죽는지 안타까운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태어난 태생부터가 비극적인 인물인 김환. 그는 동학혁명의 수뇌부였던 김계주 장수와 서희의 할머니 윤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불륜의 씨앗인 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는 김계주의 친형이자 자신에겐 백부가 되는 우관선사의 설하에서 컸지요. 그를 어머니처럼 길러준 사람은 우관선사의 수제자인 해관스님이고요. 우관선사는 학덕이 매우 높았던 인물이어서 자라면서 동양학을 정식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환은 정신적으로 매우 성숙했지만 부모가 없다는 사실은 그를 우울하게 혹은 냉소적인 성격으로 성장하게 했을 테고요. 그는 사춘기가 되면서 바람같이 떠돌던 아버지 김계주가 효수되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발광 상태에 빠지는데요. 20살이 되자 무작정 생모의 집인 최참판댁으로 쳐들어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는 당시의 집사인 김서방에게 일꾼으로 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밖으로 나와 한을 일별한 윤씨 부인은 있어도 좋다고 허락을 하고요. 조선 말엽 강간을 당했건 어찌되었건 여자가 정절을 잃는다는 건 죽음을 뜻했지요. 자식까지 잉태했던 그녀로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소설은 그러나 그녀를 여러 사람에 의해 살려냅니다. 그녀는 살았지만 핏덩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채 절에다 남겨놓고 떠나야 했고 긴 세월 동안 정신적 고문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했지요. 일꾼으로 써달라며 나타난 환이 자신이 낳은 아들임을 단박에 알아챘을 윤씨 부인. 김계주는 매우 잘생긴 사람으로 사대가 반듯하고 신성과 마성을 동시에 소유한 듯한 묘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는데 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환은 그 후 2년간을 생모의 집인 최참판댁에서 살았는데요. 새벽이면 산에 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울분을 토해내곤 했지요. 친자식이라 찾아왔지만 일꾼 이상의 어떤 대우도 할 수 없었던 윤씨 부인의 태도를 이성은 이해했지만 감정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환은 결국 별당아 씨와 만나게 되고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려듭니다. 사랑이란 건 국경도 나이도 신분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요. 최치수의 아내로서 살면서 풍요를 만끽했을 별당아 씨는 그러나 딸 자식인 서희를 낳고부터 남편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불륜을 눈치채고 성격이 냉소적으로 변한 최칠수는 서희를 낳고부터 아예 별당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냉정을 넘어 냉혹한 남편에게 절망했을 별당아 씨. 그녀는 비록 일꾼이지만 준수한 용모에 지성을 숨기고 있는 듯한 환에게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불륜의 늪으로 함께 뛰어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은 지리산으로 달아나지요. 양반아씨로 살아왔던 별당아씨는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 좋다 한들 척박하기 그지없는 산생활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내 아프고 병에 시달리는 것이죠. 산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화는 데리고 온 여인이 꽃같이 어여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돈도 양식도 집도 마련해 줄 수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애처로운 사랑을 절절하게 이어가던 어느 날 별당아 씨는 죽고 말지요. 화는 여인을 땅속에 묻으며 오열을 삼키는데요. 효수당한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사는 그에게 아내의 죽음은 또 한 번 큰 대못을 가슴에 박는 것이죠. 얼마나 애처롭고 탄식스러웠을지 비탄에 찬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구절구절, 읽는 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는 듯한 스토리의 전개에 독자들은 전율했을 것입니다. 환의 비극적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참판 때의 그 최치수,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핏줄인 그가 불의의 죽음을 당했을 때 비록 신분이 다르다고 해도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겠지요. 돌림병으로 생모 윤씨의 부인마저 죽고 조카딸 서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용정으로 떠난 것을 알고 나서 화는 산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 고군분투하는데요. 김계주의 아들임을 아는 동학의 잔당들은 그를 다시 그곳의 우두머리로 앉히죠. 도무지 삶에 닿았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생애. 그래도 그에겐 동학의 우두머리였던 아버지 김계주에 의해 동학의 신념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이란 지금과 옛날이 다를까요? 김계주가 효수되고 나서 조직 자체가 와해된 상태에서 안간힘을 쓰던 그에게 내부의 적들이 또 괴롭히지요. 동학에서 어병으로 진화되며 세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으니까요. 환을 필두로 강세, 송간수, 서기, 석포 등이 이끌어가던 그들에게 같은 목적이지만 다른 행동을 일삼았던 윤도집, 지산만, 조막손, 송가 등이 적개심을 느끼면서 사사건건 괴롭혔으니까요. 심지어 환이 용정의 독립투사들과 손을 잡으며 싸울 기세이자 외병들과 싸운다는 거죠. 지산만 측에선 그 적인 외병에게 투수까지 넣어가며 난리를 떨지요. 신념이 같아도 내 편이 아니면 죽어도 못 봐주는 근성은 어디서 도대체 시작된 걸까요? 조선시대 이전부터 면면이 이어온 인간의 본질적인 마성을 작가는 꾸밈없이 그려나가는데요. 김한은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준 해관선인과 더불어 용정의 길상과 접촉하면서 독립군의 대열에 끼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길상이 관여한 독립투사 계열은 그 계열대로 이미 크나큰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활동 범위는 동학군이니 어병이니 하는 김한의 조직과는 사뭇 다른 거대한 조직이 되어 있었죠. 길상과 어울려 용정의 강가를 누비며 서희와도 대면하게 되는 김환. 서희는 격렬하게 반발하며 김환을 무시하려 하지만 어머니 별당아 씨를 사랑했던 그를 결코 남보듯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화는 내 아버지의 정적이긴 했지만 내 어머니의 연인이었고 할머니에게는 자식이었으니까요. 결국 화는 서희에게는 삼촌이기도 했죠. 화는 용정의 독립투사들 못지않게 지리산을 무대로 국내로 돌아온 이후에 왜군들과 본격적으로 싸우죠.
그러나 모든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국내엔 이미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첩자들이 환의 활동을 사사건건 막고 있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환은 진주에 자리 잡은 서희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끝으로야 친일파 행세를 했지만 철저한 봉군 사상에 함몰되어 있었으며 이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서희는 환을 평사리의 사당에다 숨겨주며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녀의 옆엔 집사 장연학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 비밀리에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내막적으로 그 송간수나 서기와 손을 잡고 있었지요. 서희는 그런 연학을 수족처럼 부리며 높은 보수를 주어 고용하고 있었고요. 김환의 그 불우했던 생애는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편에서 밝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환이라는 인물의 비중이 워낙 크고 신비로운지라 그의 생애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